뿅! 오늘은 케이크하고 뜨거운 캐모마일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매니저님 생일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먹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는 뭐 샀냐면 딸기 요거트랑 그릭 요거트 롤 이거랑 뉴욕 치즈 이거랑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이렇게 네 가지를 샀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치즈케이크와 초코케이크는 딱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어쨌든 치즈가 2개나 들어가 있네요. 감사까지나. 제가 글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회사에서. 근데 갔다 오면서 이런 걸 사왔는데 사랑합니다 네꼬님. 오랜만에 하는 하트 윙크죠? 아 뭐더라? 그래서 이거를 사다 줬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은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는 거고요. 그 이제 코 막혔을 때나 뭐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다른 한쪽은 그 이제 목 뒤에 바르는 거예요. 나는 나구나님 어서오세요. 아제리아님 네꼬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거를 왜 바르냐면 그 아주 화한 오일 같은 거 목 뒤에 바르잖아요. 그 안정 취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두통이 올 때 차가운 게 머리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받아서 아까 마침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키님 어서오세요. 피곤해서 그 수업 저 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딱 목 뒤에 발랐는데 괜찮아요. 여기 관자놀이에도 발라놔야지. 매니저님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편두통이라서 관자놀이랑 이런 데가 아프기 때문에 관자놀이에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귀 옆쪽이랑. 오 시원해. 아 시원해. 그래서 저는 그 두통을 대비해서 항상 그 침대 머리맡에 물이 꽉 채워져 있는 생수통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아플 것 같으면 그거를 베고 잡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아 테이프가 테이프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였어요. 비록 매니저님의 생일이지만 케이크는 제가 즐기는 겁니다. 포크는 2개 받아왔어요. 초는 살까 하다가 유치해서 안 샀어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이거를 어떻게 난감. 자 케이크를 일단 자랑을 좀 할 건데요. 안 보여. 얍. 엄마 어디 갔어? 자 케이크 자랑. 얘는 딸기 요거트, 얘는 블루베리 치즈, 얘는 뭐더라? 얘는 요거트 그릭 롤인가? 뭐 그거고, 얘는 뉴욕 치즈. 제주 만학교님 어서오세요. 자,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먹기 전에 네꼬님 이 세상에 나셔서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이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나타나셔서 매니저님이 되신 것에 감사해요. 우리 방에 그 매니저가 되시려고 태어나신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랑도 성취하시래요. 자, 뜨거운 캐모마일부터 맛을 보죠. 음, 아, 아, 따뜻해. 둘리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저 지금 창문도 안 열었고 에어컨도 안 켰는데 이상하게 추워가지고 좀 옷을 되게 껴입고 있어요. 따뜻한 거 좋네요. 화면 또 없어졌어. 그럼 제일 먼저 이 케이크는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인데요. 저 이 케이크 먹으려고 일부러 투썸 찾아가고 이래요. 이것은 뭐더라? 그 딸기 요거 생크림이라는 케이크예요. 풍, 힘, 힘. 딸기 요거 생크림. 네, 내꼬님 생일이지만 케이크는 제가 먹습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진짜 맛있는 건 뭐냐면 요거, 이 빨간 열매. 여기 위에 아주 미미하지만 금가루도 붙어 있어요. 이 빨간색 열매가 이름을 모르는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아주 톡 하고 곧바로 터지고요. 되게 연약한 열매예요. 근데 엄청 셔요. 저는 이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랑 같이 뭘 먹으러 갔을 때 신 거 싫어하는 친구랑 먹으면 제가 이거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어요. 음, 그 제가 오늘 케이크 먹으려고 저녁도 굶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케이크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맛있게 드세요. 자, 이번에는 어, 땅에 붙여놨네요. 귀요미를 가요? 억슈리님 어서오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가자는 거군요. 별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귀요미. 3 더하기 3은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이거 하려고 제가 전에 찾아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분이 니코니코니 하라고 하셨었는데 4 더하기 4는 귀요미. 기둘. 5 더하기 5는 귀요미. 이거 이렇게 이 5 더하기 5 자꾸 하면 팔자주름 생길 것 같아. 6 더하기 6은 귀요미. 감사해요. 귀요미 릴레이. 수고까지나. 이 귀요미도 조금 그 약간 더 개발하면 좋은데. 자, 다음번 케이크. 이번 거는 뭐냐면요. 슉. 이번 거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위에는 치즈고요. 가운데는 빵 있고 밑에는 블루베리예요. 띠용. 크아. 맛보시죠. 내꼬님. 크아.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딸기나 산딸기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나 뭐 이렇게 새콤달콤한 게 좋더라고요. 그저 감탄할 뿐. 어, 아, 아, 근데 내꼬님 다이어트 한다 그러셨죠? 제가 눈앞에서 맛있게 먹어서 죄송. 만나면 직접 입에다 넣어주시라고요? 내꼬님한테? 그 정도야 뭐. 냠. 어느 세월에. 음. 음. 오늘 저녁을 걸은 보람이 있네요. 제가 원래 평소 같으면 뭐 간식 먹는다고 해서 뭐 밥을 굶진 않는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다음 거, 아이고 얘도 붙여놨네. 아, 붙이지 마로라. 가까워요? 아, 너무 꽉 붙여놨어. 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심리 테스트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너무 바쁘시대요. 넌 입구가 어디니? 입구가 없나? 네, 물론 덜 바쁠 때도 있죠. 내꼬님이 아마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많이 바쁘실 거예요. 야, 그때까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이렇게 맨손으로 먹는 건가? 이거는 그릭 요거트. 이 가운데 하얀 게 다 요거트인가 봐요. 밑에 있는 건 뭔가 딸기류인 것 같고요.
이거는 나온 지 오래 안 된 그 제품이에요. 오늘 갔을 때 새로 나온 케이크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제 한 세네 가지 정도 뿌띠 케이크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조그만 컵에 담아 놓은 건데요. 걔네는 보기는 아주 이쁜데 보통 먹으면은 느끼해요. 크림이 많아서 안 샀고, 그리고 또 새로 타르트도 두어 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까 했는데 타르트는 맛은 좋은데 그래도 케이크가 더 맛있죠. 타르트는 그 밑에 딱딱한 뭐라 그러지? 열량 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밑에 딱딱한 거 싫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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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 뻑뻑해요. 응? 응. 이런 맛이군요.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이게 속에가 다, 이 빵 속이 다 그 연약한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겉에 있는 테두리 빵을 좀 단단하게 만들었나 봐요. 마지막 먹어볼 것은 뉴욕 치즈 케이크입니다. 아직 인생을 앓고 없는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인생 상담을 늘어놓는 짱구 아빠의 김석덕은 마치 삶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철학자의 목소리. 뉴욕 치즈 케이크. 성우 오세홍 씨. 저는 그 투썸 케이크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이제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곳에 있는 유명한 그 케이크 전문점 그런 데 말고는 브랜드점 중에서는 투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뉴욕 치즈 케이크 맛 좀 보시죠. 여기 있는 조그만 부분이 빵이고 나머진 다 치즈예요. 크림치즈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일할 나이인데 놀면서 밥만 축내는 것이 어쩐지 죄 짓는 일 같다고 2008년부터 3년 택시 운전을 시작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다 목소리가 생명인 성우에게 하필이면 혈압이 찾아왔고 짱구만큼은 꼭 냠냠. 지난 봄 65살 나이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맛 좋다.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리운 짱맛. 목소리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땀뿌님 어서 오세요. 이 맛있는 열량 덩어리. 자, 시식이 끝났습니다. 땀뿌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요. 매니저님의 생일을 맞아서 제가 조각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4개 정도. 역시 제일 맛있는 건 딸기 요거 생크림 케이크. 지금 맛있어서 그 여기 입술 안쪽 깨물었어요. 리미티드님 어서오세요. 축하드린대요. 이제 벌써 뜨거운 음료가 좋은 걸 보니까 가을이긴 한가 봐요. 한 입만 더 먹어야지. 이거.
맛있다. 근데 제가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먹기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처음엔 그래도 보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쵸, 좀 있으면 바로 겨울이죠. 요즘 가을하고 봄이 너무 짧아가지고. 치워놓을게요. 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크리스마스 때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달 남았잖아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뿅! 여러분들 추천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 펀치를 맞게 됩니다. 뿅! 해바라기 거에 지금은 헤어져도 김국환 씨의 노래 탓하시는 라디오 많은 거에서 몇 달 있으면 한 살 또 먹는군요. 그런 거지 뭐. 인생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었더니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잘 마셨어요. 가끔 만화 한국의 만화를 듣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유튜브 관련된 책을 좀 읽었어요. 이거 한 거의 반 정도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얻었고, 제가 스스로 터득한 여러 가지 설정 말고도 더 자세한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조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내일이면 다 보겠지? 이만큼 읽었네요, 딱. 아, 아니다. 내일 노는구나. 노는 날은 저는 일을 합니다. 책 추천! 글쎄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작가들이 2명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광팬이기 때문에 항상 추천하는 분들. 1번, 2번. 히가시노 게이고랑 미야베 미유키. 이 두 분은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정말 똑똑해요. 작가는 진짜 똑똑해야 돼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입니다. 아, 네. 오늘도 스릴러 갈까요? 오늘 책을 원래 도서관에서 좀 몇 개 갈아오려고 그랬는데 못한 이유가 있어요. 네, 내일 한글날이니까. 왜냐면 제가 9월 도서관에서 9월달 이벤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사람당 10권까지 대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지금 10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두 권만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8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3권은 아예 반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3권이나 반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용비어천가 그 이제 언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의 쓰임은 이렇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죠. 내일 한글날입니다. 저는 내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약속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스릴러 뭐 읽어볼까요? 붉은 비. 아니면 자 골라보세요. 1번 붉은 비, 2번 얼음 폭풍. 딴 건 좀 긴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두 개 다 뭔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쳐온 그런 거 같죠? 2번 얼음 폭풍. 저도 그게 더 끌렸어요. 아, 에어컨 켜야겠다. 머리 아플지 모르니까. 얼음 폭풍. 아, 오늘 도중에 목소리 엄청 맛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인데 벌써부터. 입술을 부드럽게. 오늘 읽을 책은 얼음 폭풍인데요. 누가 지은 거냐면 황희. 헐! 이름이 황희예요. 그냥 필명인가? 필명으로 추측되는 황희 씨의 얼음 폭풍.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폭풍의 입 안으로 뿌리째 뽑혀나가는 듯 했고, 고막을 찢을 듯이 맹렬한 파도가 치는 검은 강은 아스팔트를 덮쳤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그 검은 물속으로 한 발 들여놓는 게 보였다. 지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또 달렸지만 어쩐 일인지 조금도 그들에게로 가까워지지 않았다. 사지는 마비된 듯 움직여지지 않았고 바윗돌에 깔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신장이 펄떡였다. 남편은 영미의 손을 꼭 잡고는 강을 향해 또다시 한 발자국 떼어놓았다. 제 아버지의 손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영미가 비명을 질러댔다. 엄마! 엄마! 나 죽기 싫어! 영미는 팔을 내밀어 무엇이든지 잡고 버텨보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뭔가에 홀린 듯 완강한 눈빛으로 또다시 한 걸음 떼어놓는 남편은 기어이 영미를 데리고 검은 흙탕물을 건너고야 말았다. 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영미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검은 강 건너편의 남편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슬프게 웃었다. 살아서는 결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귀 밑 머리가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며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꿈이었구나. 꿈에서 울었던 가슴이 아직도 쓰라렸다. 이젠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와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의지와는 달리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며 일어나길 거부했다. 지인이 주인공 여자예요. 지인은 거실의 소파에 가만히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꿈속에서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섬뜩한 폭풍소리.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폭풍에 휘말려 떨어지는 소리들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제야 악몽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완전히 현실로 돌아온 지는 눈을 떴다. 꿈에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과 남편을 불러댄 때문일까? 목구멍에 머리카락 같은 게 걸린 듯
까칠까칠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밀어내 보았다.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해도 꽉 막힌 듯한 목구멍의 갑갑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도시로 이사온 뒤부터는 늘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같은 증세가 일어나곤 했다. 새집 증후군인가? 네갈로 클랑나님 어서오세요. 진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 증세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치원으로 첫 등교하는 날, 영미는 부모들의 손을 잡고 하교하는 친구들을 향해 잘 가! 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친구를 만들었나 싶어 대견한 생각이 든 진은 당연히 인사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잔잔한 미소까지 띄우고 발걸음을 늦추었다. 너도 잘 가! 라고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그녀도 아이와 함께 돌아보며 우아한 얼굴로 너도 잘 가렴 이라고 말해줄 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상한 눈초리로 부모와 함께 흘깃흘깃 돌아만 볼 뿐 손을 흔들며 영미야 너도 잘 가! 라고 대꾸해주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는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인사해댔다. 진이 엄마예요. 진은 가슴이 철렁해지도록 모멸감이 느껴져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빠른 걸음으로 차로 들어와 다짜고짜 아이에게 화를 냈다. 그만해! 아무도 너한테 인사 안 하잖니? 너 바보야? 그렇게 한국말로 소리치고는 거칠게 시동을 걸고 학교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집에 도착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모멸감은 끔찍하게도 진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백인들 일색인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도록 두려웠다. 외국에 있나 봐요. 김재영님 어서오세요. 그 차가운 외면에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자 절로 목구멍이 따끔거리며 아파왔다. 병이라도 나 들어누우면 남편이 대신 아이를 데리러 가줄 테니까. 그러면 진은 모멸감을 매일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하는 마음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 게 분명했다. 누구라도 곁에 있다면 아이를 데려오는 일만큼은 대신 시키고 싶을 정도였다. 지금은 영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지만 그때 받았던 모멸감은 어떤 병균처럼 몸속에 기생하다가 영미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만 되면 스멀스멀 신경을 타고 올라와 진을 올가매곤 했다. 이젠 정말 일어나야 해. 늦으면 어쩌려고 이러지? 진은 가까스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낮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방이 밤처럼 어두웠던 것이다. 맙소사, 도대체 지금 몇 시야?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영미야?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온 기억이 없다.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진은 다시 소리 높여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의 끝이 갈라지며 떨려왔다. 아이가 집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진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벽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밤 12시인지 낮 12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퍼스트 건프라님 어서오세요. 낮잠을 잔 건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온 뒤인 아침 9시 20분 경이었다. 12시간 이상이나 낮잠을 잤을 리가 없다. 낮 12시라면 어째서 밖이 이렇게 어두운 걸까? 피카츄님 어서오세요. 목소리가
그제야 밖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컴컴할 수 있을까? 그래, 지금은 밤이 아닌 낮 12시다. 학교 시간은 오후 3시 반. 아이는 지금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지는 심장 근처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고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회사에 있을 남편에게 폭풍이 심해졌으니 오는 길에 운전 조심하라고 말하려던 찰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는 망연자실해졌다. 뭐지? 진을 휘감고 있던 불안의 정체가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폭풍 때문이 아니라 끔찍했던 어젯밤의 마지막 통화 때문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진아, 잘 들어. 나 미쳤나봐. 나 좀 도와줘. 당신한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날려버렸어. 처음에는 앉은 자리에서 4만 불이나 땄단 말이야. 4만 불이면 나 몇 개월치 월급이야. 근데 그 돈, 아니 그니까 우리 은행에 있던 돈까지 전부 다 날려버렸어. 나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해? 진은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진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겨버렸고 이후로 휴대폰도 되지 않았다. 진은 다시 전화가 올까봐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꼬박 새웠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미래와 꿈이 어젯밤 카지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소리였다. 진의 머릿속으로 진창 속을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은 막막함이 이어졌다. 오늘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남편의 수첩에 적힌 회사 사람들의 집마다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나 아무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번씩이나 남편의 이름을 발음해주고 한국에서 온 남자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나서야 겨우 그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남편이 어디 있을지는 추측조차 하지 못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남편의 부재감이 여실히 느껴져 전화기를 든 채 혼자 울먹이고 말았다. 그렇게 몇 번 전화를 돌리는 동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다. 공중분해. 멀쩡하게 잘 다니던 남편의 회사가 공중분해된 것이다. 어째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한 달 전이었다고 했다. 한 달. 지금까지 남편은 월급을 꼬박 가지고 왔고 같은 시간에 출근도 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출근을 한다고 해놓고 어디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인지, 월급으로 들고 온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카지노를 가게 된 것인지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참고로 진과 남편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어린아이 성철생님 어서 오세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서야만 했던 남편의 속마음을 생각하자 미치도록 마음이 아팠다. 남편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절망에 휩싸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남편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다. 파치뿌님 어서 오세요. 나쁜 자식.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돈 없다고 사람이 죽니? 그냥 돌아와 주기만 해.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을 텐데. 지는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눈물을 손등으로 억척스럽게 닦아냈다.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향해 다가섰다.
무심히 블라인드를 걷어내던 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창밖을 회색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순간 그것이 눈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이 베란다 유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밖은 눈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걸까? 아침엔 이렇지 않았다. 뉴스에도 이 정도의 심각한 눈 폭풍을 예고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분명 조기 퇴교했을 것 같았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 아이는 혼자 동양인이라서요. 그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조기 퇴교.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 전학 온 지가 몇 달 되지 않아 백인들 일색인 아이의 학교에는 아는 학부형조차 없었다. 누구 하나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늦은 게 아니길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669역 선셋힐 초등학교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난리가 난 것이 분명했다. 무서운 환상이 뇌리를 스쳐갔다. 영미는 울면서 엄마를 찾으며 서 있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만을 황급히 차에 태워 폭풍을 뚫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다. 학교 문이 닫히고 영미 혼자 겁에 질려 어둠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자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다. 문득 자동 응답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한 진은 잠바를 입으며 황급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셋힐 초등학교 비서 미시즈 K예요. 오늘 날씨 때문에 11시에 수업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미만 남았어요. 어서 데리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어째서 전화가 온 것도 듣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일까? 안타까움과 불안으로 심장이 옥죄어왔다. 진은 다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리모컨으로 TV를 틀었다.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사납게 불어오는 얼음 폭풍에 마이크를 든 아나운서의 몸이 휘청거렸다. 아나운서의 보도는 자꾸 끊겨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화면은 온통 눈에 파묻혀버린 도시와 도로의 눈을 파헤치는 제설 차량을 비춰주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오마하를 비롯하여 이웃의 모든 학교가 조기 퇴교를 한다는 빨간색의 경고 문구가 쉴 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치칙.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내리던 눈은 얼음 폭풍과 함께 끔찍할 정도의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치칙 치칙. 11피트의 눈 폭풍이 치칙. 얼음 폭풍은 오마하를 덮치겠습니다. 빨리 가까운 대피소로 치칙. 안전하게 대피. 치칙. 스쿨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치칙. 영미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오금이 저려왔다. 혼미한 의식으로 앓듯이 흐느끼며 차 열쇠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진의 머릿속엔 온통 영미 생각뿐이었다. 이대로라면 너무 떨려 운전조차 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어서 학교로 달려가 아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챙겨왔던 우황 청심환을 꺼내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다. 바깥은 엉망이었다. 모든 차들이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고 사방은 온통 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불안이 엄습했다. 그녀는 아침에 차를 주차했던 지점을 어림잡아 나아가 눈을 헤쳤다. 눈을 조금 파헤치자 빨간색 사이드 미러가 나타났다. 1974년도 현대 엑셀. 진의 차였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진은 아찔해졌다. 어쩌지? 삽은 차 트렁크 안에 있는데. 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처녀 시절부터 끼고 다니던 낡은 가죽 장갑을 꺼내 착용하고
차의 트렁크 부분에 쌓여있는 눈을 두 손으로 허겁지겁 파내기 시작했다. 비교적 쉽게 파지는 윗부분의 눈에 비해 아래로 내려갈수록 눈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쯤에서 눈은 더디게 줄어들었고 시간은 점점 눈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작은 체구의 영미가 겁에 질려 우는 얼굴이 속수무책으로 떠올랐다. 지는 입술을 깨물며 미친 듯이 눈을 파냈다. 문득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방울방울 번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행동을 멈추었다. 발광하듯 파낸 눈은 차의 표면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신 장갑의 가죽이 굳은 눈에 쓸려 구멍이 나면서 손끝에 살이 터져버린 것이다. 손가락은 이미 얼어붙어 있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직 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지는 급히 주위를 살폈다. 저쪽 주차장에서 검은 털모자를 쓴 바싹 마른 백인 남자가 커다란 삽으로 눈을 파내고 있는 게 보였다. 내꼬님의 분신님 어서오세요. 그의 배는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바퀴 근처에 쌓인 눈만 파내면 될 것 같았다. 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살고 참고 살아왔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손 안에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살아왔다. 그런 점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거절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지만 이후에는 나름대로 삶의 패턴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저 백인 남자도 지금 지인 못지않게 삽이 필요할 테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게 뻔했다. 그러나 남의 입장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지는 무작정 백인 남자 앞으로 가서 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첫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이 왔다는 걸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남자의 쌀쌀맞은 행동에 더 위축된 지는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저 삽 좀 빌려주세요. 남자는 대꾸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지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저기요, 삽 좀 써도 될까요? 바쁜 거 안 보이시나? 남자는 여전히 파는 데만 열중했다. 아저씨, 지금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요. 헐 망했어님 어서오세요. 형이군요. 그는 계속 삽질을 하며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불어들어와 이가 딱딱 부딪혀왔다. 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어찌되었건 이 남자라도 설득해서 삽을 빌려야만 했다. 그가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진처럼 아이 문제가 걸려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애들은 부모들이 모두 데리고 가고 내 딸아이 혼자만 학교에 남아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지 몰랐다고요. 아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버럭 소리를 질러서였을까? 그제야 남자는 삽질을 문득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뜻밖에도 남자의 시선은 진의 꽉 쥐어진 두 손에 가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새빨간 손가락을 의아한 표정으로 훑어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고 진을 쳐다봤다. 나 원참. 남자는 투덜거리며 트렁크를 열었다. 진은 순간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삽을 보았다. 속으로 욕이 터져 나왔다. 이기적인 새끼. 삽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 척해? 빨리 쓰고 돌려줘. 지금 슈퍼에는 삽이 다 팔려서 살 수도 없으니까. 남자는 추위에 잔뜩 얼어붙은 얼굴을 확 구기며 삽을 건네주었다. 삽을 받아든 진은 미친 듯이 자신의 차를 향해 뛰었다. 운전석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와 차 바퀴가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눈만 파면 그대로 달려나갈 생각이었다. 진은 단단히 삽을 잡고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나쁜 자식, 옹졸한 백인놈.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놈을 향한 욕이 삽질을 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개자식, 놀부 같은 놈. 그리고 그 욕은 희한하게도 삽질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다. 가까스로 눈을 파내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고 보자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눈은 미친 듯이 공기 사이를 휘저으며 섬뜩한 소리로 퍼붓고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와이퍼에도 불구하고 차창 밖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리창 위로 와이퍼가 한 차례 지나간 그 짧은 순간에도 살얼음이 끼고 두꺼운 눈이 쌓였다. 평소대로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30분이 지나도 채 반을 가지 못했다. 진은 자신의 몸이 꽁꽁 얼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히터를 켰다. 뜨거운 바람이 곧바로 불어나왔다. 시선이 연료판에 가 닿았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겁이 덜컥 났다. 74 현대 엑셀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빠진 고물이었다. 언제 멈춰설지 알 수 없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 영미를 데리러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진은 재빨리 히터를 껐다. 방금 한 상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없는 텅 빈 학교 안에 홀로 남아있을 아이 생각을 하자 조급해진 마음에 손바닥에서는 진땀이 흐르고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됐다. 사륜 구동이 아닌 진의 차는 조금만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방으로 미끄러지며 빙그르 돌기가 일쑤였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속 5마일로 달리며 진은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침착해, 침착해. 넌 할 수 있어. 영미는 무사할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미시즈 K가 전화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영미를 잘 보호해주고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 여자도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벌써 학교에서 떠났을걸? 어느 누가 백인도 아닌 동양인 여자애 하나 지켜주려고 남아있겠어? 그래도 공무원인데 혹시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아이가 겁에 질려있을 텐데. 경찰이든 누구든 상관없었다. 누구든지 아이를 데리고 있어주길 바랐고 아이 혼자 집을 찾아 학교를 떠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평소에도 겁이 많은 그녀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운전을 했다. 도로 여기저기로 눈 속에 처박혀 있는 차들이 보였다. 전파 방해로 치집거리는 뉴스에서는 얼어 죽은 거리의 홈리스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노숙자들은 막 얼어 죽었대요. 휘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구급 차량이 비틀거리며 기어가고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소로 피신하라는 신호였다. 아우성을 치며 대피소로 도망가는 사람들과 바닥에 넘어져 사람들의 발을 밟혀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상처럼 떠올랐다. 시시각각 눈이 쌓이는 도로 위에 앞서간 차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어 자국들이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앞서 달리는 차도 연신 미끄러지기만 했다. 그녀는 앞 차들과 충돌할까 두려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이 급해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였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뿌연 눈보라 속으로 들어서는 차들의 빨간 후미등은 들어서자마자 눈 속으로 사라졌다. 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영미는 안전하게 있을 거야. 추천, 뽕! 어깨를 잔뜩 모으고 운전대가 부서져라 잡고는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중얼거렸다. 자기 최면이라도 걸지 않고서는 차 바퀴의 방향과 다르게 헛돌아가는 운전대와 중앙선을 넘어 제멋대로 움직이는 차를 감당할 수 없었다. 맥박은 초시계 바늘처럼 펄떡였다. 끔찍한 폭풍 소리에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저 앞으로 언덕이 보였다. 언덕 하고 생각하자 머릿속이 텅 비며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왔다. 눈앞에 보이는 급경사가 진 하얀 언덕은 전혀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언덕은 아이의 학교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도무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몸이 덜덜 떨려왔다. 학교는 언덕지대를 지나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라도 저 언덕을 넘는 건 일종의 공포였다. 언덕 중간쯤에 앞차들이 정차해 있기라도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고, 밟았다 떼는 순간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리는 게 다반사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차라리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하지만 지는 엑셀을 세게 밟았다. 바퀴가 헛돌며 눈을 튕겨냈다. 눈은 양사방으로 분수처럼 치솟았다.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싶었지만 결국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다.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다른 차들은 어떻게 넘었을까? 민배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지는 몇 번을 시도하던 끝에 눈 위로 다른 차들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모르고 그들만 아는 다른 길. 그치,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부모들이 애를 태워갔으면 분명히 눈이 치워진 길이 있을 거야. 지는 새끼를 찾기 위해 후진 기어를 넣었다. 후진을 한다 싶은 순간 덜컥 차가 어딘가로 빠지는 기분이 들더니 기울어진 상태로 바퀴만 헛돌았다. 어딘가에 바퀴가 빠진 게 분명했다. 지는 코트의 후드를 턱 밑으로 단단히 묶고 해진 장갑을 낀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눈과 함께 회오리치는 섬뜩한 폭풍 소리가 퍼붓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발을 내리자 푹 하고 눈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다.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버린 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짙은 눈보라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와줄 인적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다. 얼굴로 휘몰아치는 눈가루는 눈 속으로, 콧구멍 안으로, 입 안으로 파고들었다. 침착해, 침착해. 넌 할 수 있어. 자기 최면을 걸며 눈 속에 빠져버린 바퀴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어딘지 모를 새끼를 찾아간다 하고 시간을 낭비하느니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 참혹한 사태가 몰려올 것만 같아 겁이 더럭 났다. CLS님 어서오세요. 두 발로 걸어간다면 오히려 차보다 더 빠르게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덕만 넘으면 곧장 아이의 학교였다. 지금 다른 주민들은 대피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진만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눈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눈 속으로 몸이 쑥쑥 빠져들어갔다. 온몸이 얼어버려 급기야 감각이 없어졌을 때쯤 지는 네 발로 기는 짐승처럼 눈을 헤치고 언덕을 기어올랐다. 어느 정도 올라서자 저 밑으로 학교가 보였고 제설 차량이 학교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눈을 파놓은 게 보였다. 학교는 기괴한 동굴 같은 모양으로 재앙의 눈에 뒤덮여 있었다. 연미야! 내리막길을 구르듯 미끄러져 내려온 지는 딸의 이름을 외치며 학교로 뛰어들어갔다. 연미야! 어서 대답해.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달려 나오란 말이야. 텅 빈 학교 안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모두 돌아간 듯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지는 아이의 이름을 외치며 차가운 복도를 달렸다. 복도의 끝으로 사무실이 보였고 왜소한 체격에 검은 단발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한 아이가 백인 비서 미시즈 K의 풍만한 허벅지 위에 앉아서 지겹도록 읽고 또 읽은 해리포터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게 보였다. 엄마! 진을 발견한 영미가 미시즈 K의 허벅에서 미시즈 K가 뭔가 했더니 미세스 이거군요. 미세스 K의 허벅지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반가움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영미야! 영미를 끌어안은 진은 자기도 모르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한국말로 울먹였다. 엄마 무서웠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다고. 우리 영미 잃어버릴까 봐서. MHH님 어서오세요. 옷자락으로 엄마의 눈물 콧물을 닦아주는 영미를 보고 있던 미세스 K가 진에게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다. 학교 앞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미세스 K의 요청으로 집 밖으로 나온 몇 명의 노인들은 노련한 솜씨로 진의 차를 구덩이 위로 빼주었다. 그 학교 비서가 아주 일을 잘해주고 있죠. 폭풍이 저녁 무렵 되면 더 심각해진다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해지면 운전하기도 어려울 거야.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말했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색해하며 쩔쩔매는 진과는 달리 영미는 시원스럽게 노인들을 힘껏 포옹했다. 미세스 K는 따스한 미소로 진을 꼭 안았다가 등을 툭 쳤다. 서둘러요. 운전석에 올라탄 진은 시동을 걸었다.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가야 하는 게 관건이었지만 영미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됐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 무슨 사건이 또 있나 봐요. 영미야, 엄마 너무 무서워서 오줌까지 쌀 뻔했다. 에이, 바보. 진짜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놀래? 다들 가고 너 혼자만 남아서 울고 있을까 봐. 미세스 K가 있잖아.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미세스 K가 잘해줬어? DLF 어쩌구님 어서오세요. 어,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던 영미는 다음 순간 부끄러운 듯 살짝 웃으며 다음 말을 이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울었어. 다들 엄마나 아빠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나만 남았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무서웠거든. 학교 청소부 탐 아저씨랑 미세스 K가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근데 미세스 K가 걸 길이 있어야 된다고 나랑 있어줬어. 가끔 진의 눈에 비친 미세스 K는 할머니였군요. 60 정도의 백인 할머니로 머리 모양은 단정한 커트에 백발을 하고 있었고 주름진 입가에는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여자였다. 미세스 K는 애들한테 인기가 많다? 애들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목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미세스 K한테 가거든? 왜? 왜냐면 미세스 K가 레몬 사탕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도 그랬어? 그 사탕 되게 맛있어. 엄마도 하나 먹어볼래? 다음에 학교 가면 목 아프다 그러고 하나 받아서 갖다 줄까? 됐네, 이 사람아. 그 사탕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알아와. 엄마가 가득 사서 미세스 K한테 갖다 주게. 정말? 어. 근데 우리 돈 없잖아. 에이, 그 정도는 있어. 오케이. 영미 덕분에 유쾌해진 진은 차갑게만 느껴지는 이 마을 백인 중에도 그녀같이 사려 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따스해져 왔다. 어쩌면 백인들이 아니라 진 스스로가 인종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난생 처음으로 해보았다. 근데 아빠는? 영미가 물었다. 아빠는 차마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말한다고 해도 영미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기로 했다. 아빠는 출장 갔지. 곧 오시겠지. 파산이라고 했다. 매일 밤 직장에서 일이 밀려 늦게 돌아온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카지노에서 피를 말려가며 돈을 잃고 있었다. 남편의 일이 떠오르자 다시 절망감이 고개를 쳐들었다.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매일 얼굴을 보며 지냈던 자신이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눈치를 채지 못한 걸까? 자괴감이 들었다. 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끝으로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눈앞으로 시퍼런 불빛이 번쩍인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앞으로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천둥 번개가 바로 차 앞에서 터졌다. 망막이 네거티브 필름처럼 검어지며 시퍼런 불빛의 잔상만이 남았다. 영미가 비명을 질렀다. 오싹한 전율이 등을 타고 내렸다. 바로 눈앞에서 세상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거대한 전신주가 진의 차 앞으로 쓰러졌다. 끊겨나간 전선 가락들이 휘몰아치는 폭풍에 살아있는 전기 뱀장어처럼 꿈틀거리며 전기를 튀겨내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브레이크를 꽉 밟은 진의 오른쪽 무릎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더니 온몸이 함께 떨려오기 시작했다. 영미야, 엄마 어떻게 하지? 엄마 이 길 말고는 집에 가는 길 몰라. 어떡하지? 진은 자기도 모르게 영미에게 매달리며 중얼거렸다. 아이의 학교와 집, 그리고 몇 군데의 슈퍼마켓. 진이 아는 도로는 그 정도밖에 없었다. 진의 차 뒤로 달려오던 차가 쓰러진 전신주를 발견한 듯 깜빡이를 넣고 유턴하는 게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던 진은 무작정 그 차를 따라 유턴을 했다. 광폭한 폭풍에 차가 뒤집힐 듯이 흔들렸다. 연료판의 바늘은 가장 밑바닥에 붉은 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차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경고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은 앞서 달려가는 차를 놓칠까봐 바싹 붙어 그 차를 따라 도로를 달렸다. 진은 송두리째 부수고야 말겠다는 듯 운전석 유리창 앞으로 커다란 우박덩이들이 부딪혀왔다. 영미도 난생 처음 들어서는 낯선 거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입을 꾹 다문 채 창밖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는 오른쪽 깜빡이를 넣더니 고급 주택가 단지로 들어가 버렸다. 길잡이를 잃어버린 진은 자신의 헤드라이터 불빛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어둠 속을 달렸다. 울퉁불퉁한 길에 차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만 해도 다시 바퀴가 빠지는 일을 당하게 될까봐 더럽 겁부터 집어먹었다.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엄마! 나 이 길 알아! 영미가 손가락으로 세븐일레븐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잠시 희망이 보였지만 세븐일레븐은 어느 동네에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문을 닫았는지 어스름한 불빛만이 밝혀져 있었다. 진은 주차 장소로 들어와 차를 세웠다. 여보, 이 지도 당신 차에 넣어도. 남편의 목소리가 불쑥 떠올랐다. 지도는 무슨, 지도 볼 줄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언제 지도 필요할 일이 있으려고? 맨날 다니는 그 길이 그 길인데. 어디 남들처럼 휴가 갈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래, 지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진은 실내등을 켜고 지도를 찾았다. 지도를 펼쳤지만 도무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자 지도도 무의미했다. 아빠가 우리 집은 남쪽에 있대. 그니까 남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되지 않나? 남쪽? 그러고 보니 차를 세운 곳 앞으로 사거리가 뻗어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집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려주었다.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5분 정도 달렸을까? 갑자기 차체가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탕탕 하고 폭발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차가 서고야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덮쳐왔다. 여기서 서면 안 돼. 좀만 더, 좀만 더. 진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엄마, 저거 우리 아파트 아니야? 영미가 소리 지르며 가리키는 그곳에는
진의 아파트 입구가 보였다. 딸이 다 하네요. 아파트로 들어온 진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한 무리의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 황급히 달려가고 있는 게 보였다. 자신만 모르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가라앉았던 불안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차 문을 열자 사이렌 소리가 터지듯이 들려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피소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처럼 눈보라를 뚫고 대피소를 향해 달려갔다. 아이를 안고 달리면서도 좁은 대피소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들이 걱정스러웠다. 대피소는 아파트 주민 모두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대피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게 분명했다. 그 누군가가 진의 가족이 아니길 바랐다. 맞거든요. 어서오세요. 그 순간에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아이와 함께 들어닥치는 재앙의 폭풍을 피해 살아남는 일이 우선이었다. 달리는 진의 발이 빨라졌다. 대피소의 공간은 입구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은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입구에 멈춰섰다. 광적으로 휘몰아치는 폭력적인 얼음 폭풍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한 사람들이 그녀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진은 그들의 사나운 눈빛에 질려버렸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였고 진은 그 바위에 깔린 물고기였다. 맥박이 뛰며 목구멍이 턱턱 막혀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더 좁혀주면 몇 사람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도 누구 하나 거리를 좁히려 들지 않았다. 붉은 수건님 어서오세요. 처음에 이 도시로 이사 왔을 때도 그랬다. 마을에는 동양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저절로 위축감이 느껴졌다. 온통 백인들 일색이었고 간혹 흑인 한둘이 보일 뿐이었다. 맥도날드를 가든 KFC를 가든 어떤 곳에서도 지네 가족이 들어서면 보지 않는 척하며 흘깃흘깃 이상한 눈길로 지겹도록 돌아보곤 했다. 그 눈초리를 견뎌내기 힘들어 오랫동안 마음이 상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운둔자처럼 지내기도 했다. 소수민족을 무시하는 듯한 그 눈초리. 그것은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도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가 괴물처럼 진의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존재감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눈초리라는 괴물과 모멸감이라는 자괴감에 둘러싸인 진은 질식할 것만 같았다. 괴물은 삽시간에 진과 영미를 둘러싸고는 점점 거리를 좁혀왔다. 진은 그 눈초리를 피해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빨을 앙 다물며 모멸감을 견뎌내려고 노력했다. 진땀이 흘렀다. 지금 여기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따스한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들의 눈초리가 이토록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안으로 움직여주세요. 대피소와 연결되어 있는 위층 사무실에서 내려온 아파트 직원은 입구에 걸쳐 서 있는 인원들을 모조리 대피소 안으로 밀어넣었다. 덕분에 억지로라도 간격을 좁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대피소 안에 설 수 있었다. 대피소 안에서는 라디오로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 외에는 도무지 바깥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더 나빠진 건지 아파트 측에서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들어와 담요와 비상식량 주머니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반지하를 비롯해 아파트 전체가 거의 눈에 파묻혀 버렸고 맨 위층은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투 이상했나? 아파트 계약 서류 사인할 때 주택보험 들어놓으신 분들은 보험에서 보상 받으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직원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보험이라니 무슨 보험?
지는 남편이 아파트 보험을 들어놨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외부와도 차단되어 있으니 최대한 비상식량은 아끼도록 하십시오. 장기화된다면 노련해 보이는 아파트 직원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기엔 이르다는 생각을 한 건지 말끝을 흐렸다. 한 가족당 한 주머니의 비상식량이 나눠지는 동안 영미는 식량 주머니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배가 고파 보였다. 보통 때라면 하교에서 간식을 먹고 있을 시간이 아닌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지는 혹 자신들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미리부터 걱정이 됐다. 지루성 피부님 어서오세요. 곧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참자. 집에 가면 엄마가 영미 좋아하는 야채만두 구워줄게. 지는 영미에게 속삭였다. 그때 아빠랑 나랑 같이 만들었던 만두 아직 남아있어? 대답하는 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적이 있었지. 진의 가슴속으로 잠시 슬픔이 일렁였다. 부엌 식탁에 세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남편과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선했다. 어째서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걸까? 불행의 시간에 비해 행복의 시간은 항상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닌데. 다음 차례는 어느 인도인이었다. 인도인이 식량 주머니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다.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중대가리의 백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인도인을 밀어버리고는 직원이 들고 있는 상자를 강제로 빼앗았다. 사람들은 놀란 시선으로 그를 주목했다. 식량 주머니를 가로챈 남자는 자신의 가족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주머니를 받아 챙겼다.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인상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만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 없이 날카로운 침묵만이 흘렀다. 여차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침묵이었다. 시발, 그 상자 내려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흑인 남자가 주먹을 쥐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흑인 특유의 누런 색깔을 한 눈동자는 증오심에 불타는 것 같이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흑인 남자에게로 쏠렸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멍청한 니그로 새끼. 네브라스카의 대표 축구팀인 붉은 악마의 약자 N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백인 남자는 아예 인종을 씹으며 거칠게 나왔다. 뭐? 니그로? 이 시발 화이트 트래쉬 같은 새끼가. 백인 쓰레기 이거네요. 백인 남자에게 결코 지지 않겠다는 듯 흑인이 욕지거리를 내뱉자 실내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는 두 사람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묘한 것이 꿈틀거리는 걸 눈치채고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색깔이 다른 이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워주길 바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재앙의 공포로부터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싶은 게 분명했다. 문제가 일어난다면 두 패로 나뉠 것이다. 소수 쪽과 주류 쪽. 또는 흑인 남자 하나를 두고 집단 폭행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기는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코끼리 만두님 어서오세요. 먼저 주먹을 날린 건 커다란 덩치의 백인 남자였다. 그리고 잽싸게 피하며 백인 남자의 옆구리에 주먹을 꽂은 것은 흑인 남자였다. 흑인 이겨라! 백인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잡으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자 그의 뒤에서 백인들의 무리가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고 섰다. 반대로 흑인 남자의 가족인 듯한 아프리카계의 여자는 바싹 겁에 질려 6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지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사리를 동시에 느꼈다. 족같은 니그로 새끼! 백인이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여기저기서 편을 드는 듯한 백인들의 조소가 이어졌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덤벼봐! 아내를 등 뒤로 세우고 죽으면 죽었지 당하진 않겠다는 저돌적인 눈빛으로 흑인이 대꾸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던 나이가 지긋하게 든 백인 직원이 매섭게 눈을 치켜뜨고 입을 열었다. 아, 여기 이거 한국 소설이에요. 한국 소설 모음집. 두 사람 모두 더러운 입 닥치고 조용히 하시오. 아이들 앞이란 걸 잊지 마시오.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배어 있었고 그의 말대로 아이들의 눈초리가 어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흑인의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잡자 그는 마지못한 듯 살기를 억누르며 상체를 낮추었다. 그러나 그의 검은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진 그대로였다. 백인 남자는 비상식량 주머니 상자를 직원에게 돌려주었다. 아파트 직원은 침착한 행동으로 식량 주머니를 다음 차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뚱뚱한 백인 여자와 진의 앞에서 식량 주머니는 끝이 났다. 직원은 흘끗 진과 아이를 돌아보았다. 진은 그 눈빛 속에서 조금의 동정심이나 관심을 기대했지만 어떠한 메시지도 읽을 수 없었다.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뚱뚱한 백인 여자도 식량 주머니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인종차별이라고 느끼기에도 못했다. 그러나 분명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컥한 심정에 진은 꿀꺽 숨을 삼켜야만 했다. 그때였다. 이건 불공평해! 갑자기 영미가 눈을 또렷하게 뜨고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 외쳤다. 저 사람이 2개나 가져갔어! 영미의 작은 손가락이 방금 전에 백인 남자를 지목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영미가 지목한 백인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 쥐새끼 같은 중국년아! 넌 네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라! 백인 남자는 비열한 표정으로 영미를 쏘아보았다. 진은 남자가 금방이라도 영미에게 달려들어 손찌검이라도 할 것 같아 재빨리 영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아이에게 어떤 해코지라도 한다면 목숨 따위 내팽개치고 저놈을 물어뜯어 죽여버릴 참이었다. 그런데 영미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섰다. 그래? 내가 쥐새끼 같은 중국년이면 넌 살만 뒤룩뒤룩 찐 머리 나쁜 양키 새끼야. 세계나 공부 좀 더 해라. 여긴 인디언들의 땅이고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그리고 난 중국애가 아니라 한국애야. 영미의 고음이 대피소 안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암상궂게 따지며 대드는 영미의 낭창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그만 체구의 동양인 아이를 놀랍다는 듯 쳐다보았다. 대피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영미와 거대한 체구의 백인 남자를 재미있다는 듯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초리에 주눅 들어하는 진과는 달리 영미는 사람들의 눈초리 따위에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저의 말이 맞네. 누군가 영미를 두둔했다. 쳇! 이민자들의 나라 좋아하시네. 이민자들이 우리 밥그릇 뺏어간다는 소리 못 들었나? 누군가 분노했다. 제멋대로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며 대피실 안은 묘한 기류에 휩싸였다. 영미를 바라보고 있던 직원의 눈썹이 꿈틀했다. 진은 과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싹 긴장했다. 그때였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백인 여자 한 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제가 오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대피소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 몫을 줘. 그는 진에게 삽을 빌려주었던 심술구져 보이는 남자였다. 진을 향했던 매서운 눈초리들이
이번엔 식량 주머니를 슬쩍한 문제의 백인 남자를 향해 집중됐다. 모두들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백인 남자는 저기가 담긴 눈을 치켜뜨며 영미에게 마지못해 식량 주머니를 던졌다. 식량 주머니를 받아든 영미가 아이답게 쌩긋 웃었다. 후 하고 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보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들은 식량 주머니를 열어보려는 아이들을 달래거나 겁을 줬다.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는 심정으로 식량 주머니를 꽉 움켜쥔 사람들은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언제 돌아갈지도 모를 막막함에 지쳐갔다. 점차 천정의 전등빛이 약해진다 싶더니 라디오 소리는 끊겨버리고 이윽고 실내는 어둠에 잠겼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자체 동력으로 버텨왔습니다. 여기 촛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자루씩 나눠주십시오. 침착한 아파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 둘씩 촛불을 밝혀들었다. 산소 부족하겠다. 그들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타오르는 촛불만 응시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제 이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나가야 할 상황이 되면 영미를 데리고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질끈 눈을 감았다. 해결책이 없는 질문은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상황이 이 애아빠 남편은요, 그 회사가 파산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카지노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요. 아이는 아직 초딩이고, 지금 밖에 눈이 엄청나게 심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대피소에 들어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출장 간 것도 이럴까?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집에 못 오는 거 아니야? 아빠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영미는 진을 올려다보았다. 진은 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한참 만에 위층으로 올라갔던 그 직원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길 기대하며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다행히 비상 경계령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마하 전체가 정전입니다. 도로는 엉망이고 집들은 부서졌어요. 도심에서는 은행이 털리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한 명이 죽었고 범인은 도주 중이랍니다. 진은 심장이 덜컥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카지노에 총격전? 설마 남편은 아니겠지. 그이는 총 따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 그 사람이 아니야. 얼빵이님 어서오세요. 진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며 직원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자꾸 무겁게 가라앉으며 초조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경찰들은 도로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정전이 해결될 때까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차례로 나가주세요. 사람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동요하지 않고 움직였다. 진은 영미를 안고 대피소 밖으로 나와섰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다. 진은 대피소의 아까 그 백인 남자와 눈이라도 마주치게 될까봐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먼 곳을 바라보았다. 끔찍하던 얼음 폭풍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나 밖은 암흑천지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혹한이었다. 진은 잠든 영미를 꼭 안은 채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다. 203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타다 남은 촛불에 불을 밝혔다. 어스름하게 실내가 밝아졌다. 현관에 눈이 가득 묻은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오늘 하루 동안의 끔찍했던 일들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다.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에게도 끔찍하고 고된 하루였을 것이다. 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조용히 남편의 구두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닳고 다른 남편의 구두. 갈색의 단화. 언제 샀던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사는데 바빠 남편의 구두를 닦아준 기억도 옷을 다려주었던 기억도 없었다. 그 구두에 더러운 진흙과 하얀 눈이 가득 묻어 있었다. 마음이 아려왔다. 그래도 돌아와 주었구나, 당신. 깊은 안도감이 들었다. 분명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않았을 남편을 위해 된장국이라도 끓이려고 일어섰다. 뭐지? 남편이 거칠한 수염이 난 초췌한 모습으로 안방 침대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다. 뭐지? 지는 잠들었을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아이를 소파에 눕혀놓고 돌아서 침실로 걸어갔다. 그러나 침실로 들어왔을 때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해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보? 살며시 화장실 문을 밀어보았지만 남편은 그곳에도 없었다.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불길한 뭔가가 스멀스멀 기어올라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지는 조금 열려있는 창고 문을 마주보고 섰다. 어스름한 불빛에 공중에서 흔들리는 남편의 두 발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불길한 쪽으로만 치닫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다. 손바닥으로 창고의 나무 표면이 거칠게 와닿았다. 키! 창고 문이 열리며 진의 심연 같은 짙은 어둠이 천천히 드러났다. 눅눅한 종이박스와 옷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다. 남편의 모습 대신 창고 안에는 커다란 이민가방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오던 날, 진과 남편의 손에는 똑같이 커다란 옷가방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낯선 나라에 정착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은 철따라 갈아입을 옷과 이불, 수저를 비롯해 심지어 화장실에서 쓰던 두루마기 휴지까지 가방 속에 넣어왔다. 미국에 정착하고 나서야 태평양을 건널 때에는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한 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필요한 것은 돈뿐이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가게가 있고 가게 안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들고 다니느라 생고생을 했던 커다란 짐가방 2개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보는 듯 했다. 탕!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거실 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났다. 진의 몸은 본능적으로 격려를 일으키며 휙 돌아섰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무시무시했다. 직감적으로 총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에는 영미가 있어. 거실로 가야 돼.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이를 악 다물며 가까스로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갔다. 영미. 진의 목에서 딱딱 끊기는 쉰 소리가 이어졌다. 심장이 너무 떨려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우악스러운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조용히 해. 영미는 먼저 보냈어. 영미를 먼저 보내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진의 목소리는 남자의 소나귀 안에서 버둥거렸다. 쉿!
영미가 원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야. 이 끔찍한 세상에서 영미를 살게 할 순 없어. 영미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미쳤어! 당신 미쳤어! 영미가 무슨 죄야? 진은 울부짖었다. 남편은 버둥거릴수록 더욱 우악스럽게 입을 틀어막았다. 세바님 어서오세요. 이젠 우리 차례야. 너랑 영미는 살려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 근데 생각을 바꿨어. 나 카지노에서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씨, 시발, 미안해. 사람을 죽였다. 어딘가 병적이고 지친 듯한 남편이 흐느꼈다. 언제 이 남자가 이토록 망가졌단 말인가. 남편이 불쌍하고 섬뜩해서 신음 같은 눈물이 절로 터져나왔다. 총에 맞아 피를 쏟으며 죽어있을 영미 생각에 몸소리가 처진다. 갖고 있던 돈 모두 써버렸어. 영주권 신청한 돈도, 아파트 월세 내는 돈도, 보험금까지 모두 빚이었어. 카드를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돈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우린 그런 썩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건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르지 않아. 알지? 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마음 알아. 당신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알아. 잠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 돈 없는 세상에 버티기라는 쉽지 않은 것 같았다. 지인, 살고 싶니? 고개를 끄덕여봐. 그럼 넌 보내줄게. 너라면 한국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지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아. 같이 죽자. 남편도 없이 아이도 없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은 아니었다. 지는 다음 순간을 예상할 수 없는 생이라는 것이 두려웠다.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총구를 진의 뒤통수에 댄 채 서 있더니 이윽고 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귓전으로 남편의 축축한 눈물이 느껴졌다. 고마워 진. 사랑한다. 진의 입을 틀어막았던 남편의 우악스런 소나기가 느슨해졌다. 그 순간 진은 몸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펑! 하는 소리가 먼저 났고 총소리와 함께 남편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순식간이었다. 뜨거운 액체가 진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무엇인지 모를 흐물어진 덩어리가 진의 뺨으로, 목으로 흘러내렸다. 순간 싸늘한 공포에 정신이 나가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총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일까? 어디선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흐느끼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인,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제정신이 든 지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살아갈 일이 두려워 목구멍에 이물질이 걸린 듯 갑갑해 왔던 그 순간에 어렴풋이 느껴졌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뚜렷해졌다. 지는 권총을 찾아 쓰러진 남편의 몸을 더듬었다. 축축하고 뭉클한 덩어리들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어두워서 다행이야. 처참하게 터져나간 당신 얼굴 따위 보지 않아도 되잖아. 당신은 언제나 따스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고 내가 첫눈에 반할 만큼 잘생긴 남자였어. 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할게. 지는
남편의 배 밑에 깔려있는 권총을 잡았다. 남편의 시체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권총의 손잡이에는 미지근한 피로 미끈거렸다. 입을 벌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입안에 넣었다.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끝이었다. 얼마나 쉽고 시원한 결정인가. 빨리 끝내고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생과 사를 결정하고 나자 마음이 후련해졌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응해서 잘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사는 동안 지독하게도 느껴졌던 절망감의 응어리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아이를 키워내야 할지, 온갖 공포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지는 정말로 홀가분해져 난생 처음 행복하게 웃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딸칵! 놀이새가 빈 탄창을 치는 소리가 났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터져 나가야 할 두상은 그대로였다. 총알이 없다. 간단하게 목숨을 끝내버릴 총알이 없다는 사실이 시시각각 확대되어 오며 깨끗하게 사라졌던 공포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차분하게 가라앉았던 그녀의 심장이 벌컥거리며 죄어왔다.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딸칵 딸칵. 거의 발작하듯이 방아쇠를 계속 당겼다. 딸칵 딸칵 딸칵. 돌아버릴 듯 방아쇠를 당겨보았지만 진을 위한 총알은 남아있지 않았다. 문득 며칠 전의 꿈이 기억났다. 영미의 손을 잡고 기어코 검은 흙탕물 범벅인 강을 건너고 말던 남편. 엄마! 엄마 나 죽기 싫어! 하고 소리치던 영미. 꿈속의 영미의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고통으로 벌컥거리는 심장을 파내고 싶었다. 아! 진은 권총을 내던지며 미친듯이 고함을 질렀다. 남편의 시체와 영미의 시체를 차의 뒷좌석에 실은 진은 계기판에 남은 기름이 허락해주는 거리만큼 달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시동은 걸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길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어느 노래의 가사였던가. 하고 웃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끝은 있는 것인지, 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눈 덮인 네브라스카의 도로. 달리면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아파트 입구로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진입하고 있는 게 보였다. 분명 그 차들은 남편이 찾아온 것이리라. 남편이 카지노에서 다른 사람을 죽였었죠? 진은 그들을 스치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다. 곳곳에 경찰차들의 사이렌 등이 번뜩이고 있었고 눈에 뒤집어진 차고 사량들이 곳곳에 처박혀 있었다. 부서진 전주, 휘어진 가로등, 내려앉은 지붕들, 두껍게 쌓인 눈의 벽, 얼어 죽은 노숙자들, 아비규환 같은 얼음 폭풍의 잔해 속을 달렸다. 오직 살아있다는 것만이 공포였다. 여기까지 황희 씨의 얼음 폭풍이었어요. 얼음 폭풍. 서울특수헌병님, 국지어음님 어서오세요. 지금 막 오늘의 책 읽기가 끝났어요. 11시가 다 됐군요. 조용. 아, 제 주먹을 주목하시죠. 뽕! 추천하지 않으시면 주먹이 날아갑니다. 짝짝짝. 그래.
이제 우리 슬슬 가볼까요? 자야죠? 자고 또 내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해야죠. 웃긴 대학 청장님 어서 오세요. 방정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함께 해주신 웃긴 대학 청장님, 국지 아홉님, 서울 특수 한병님, 민배님, 레갈로 클랑나님, 제주만학교님, 아제리아님, 네꼬님과 분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일 아침 10시 정도에 나타날게요. 잠깐만요. 내일 일정이, 내일은 제가 그 일정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밤 방송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집에 좀 늦게 온다면, 웬만하면 밤 방송에 나타나도록 노력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도 내일 만나요. 일단 녹화를 끄겠습니다. 스슥